달락 앞에 번호 매겨놓고요. 1924년 드브로이는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착안해서 사람 이름 세모 드브로이가 이야기했습니다. 빛은 파동과 입자 성질 모두 가지고 있다. 입자라고 이해되던 전자와 같은 솔입자, 야구공과 같은 물체도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 이전에는 물질은 파동 아니면 입자 둘 중에 하나의 성질밖에 없어 그랬는데 둘 다 있어. 솔입자를 포함한 모든 물체의 파동을 물질파라고 했다. 단어 뜻이니까 네모. 기존의 고전역학에서의 사고는 옛날 이야기니까 꼬불꼬불 밑줄. 입자와 파동은 무관하며 상반되는 개념이었다. 입자와 파동은 무관하고 상반됐었지. 파동을 지니고 있다면 파종, 파장, 진동수, 진폭. 입자로의 성질로서는 운동량, 위치, 속도, 가속도, 에너지를 꼽을 수가 있었다. 그는 서로 무관하게 생각되었던 드브로이는 서로 무관하게 생각됐던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 사이에서 빛에서 성립하는 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빛을 제외한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 둘 중에 하나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 근데 좀 거꾸로 하는 거지. 빛이 두 가지 성질이 있으면 다른 애들도 두 가지 성질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약간은 그 당시로서는 좀 꼴통스러운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파동으로서의 파장, 이게 뭐라고 읽냐? 람다와 어디가 있어? 입자로서의 운동량이 반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이죠. 비례, 반비례, 뭐뭐 할수록 뭐뭐 합니다. 파장으로서의 람다, 파장과 입자로서의 운동량이 반비례합니다. 파동으로서의 파장이 커지면 운동량은 줄어드는 거지. 이때 운동량은 입자의 질량과 속도의 곱임으로, 자, 그럼 옆에다가 써볼게요. 뭐라고? 운동량은 입자의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m 곱하기 v니까 운동량은 파장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죠? 파장은 질량과 속도의 곱에 반비례하는데 그러면은 mv분의 1 이렇게겠지.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의 역수에 플랑크 상수 곱하기 h를 곱한 게 파장이 된다라는 가설을 제시했었다.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 읽고는 그냥 적어 쓸 수 있으면 끝이지. 드브로이 가설에 따르면, 의거하면 질량과 속도를 갖는 모든 입자는 이에 상응하는 물질파가 생긴다. 질량과 속도가 있어? 그러면 물질파가 생기게 되어 있어. 화살표. 하지만 야구공과 같은 보통 크기의 물체는 플랑크 상수에 비해 운동량이 너무 커. 그러니까 요 MV가 너무 커. 클수록 어떻게 0의 값에 가까워지겠지. 그렇다라고 하면 파장이 거의 0에 가까워. 거의 없어. 거의 없어야 없어가 아니라 어디가 있어. 물질파의 파장이 너무도 작아 전혀 관측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질량이 매우 작아. 그러면 어디? 요 M이 작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파장은 크게 나올 수가 있겠지. 질량이 매우 작은 전자는 운동량이 작아서 전자의 파장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질량이 크면 파장은 거의 제로라고. 파장은 거의 제로야. 질량이 아주 작으면 그 파장을 우리는, 그것도 큰 값은 아니지만 파장 관측 가능. 이러한 상태로 오는 거지.
드브로이가 그의 이론을 발표하고 수년 후에 전자의 파동성은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이와 같이 드브로이의 가설의 실험적 입증은 1927년 발표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드브로이 가설을 바탕으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화살표. 화살표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물체가 갖는 파동성과 입자성의 이중성 때문에 하이젠베르크는 주장합니다.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뒤에 설명 나올 테지만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잴 수는 없어. 하나는 포기해야 돼. 물체의 위치, 운동량과 같은 어떤 물리량 A가 특정한 값을 가지지 않고 정해질 때를 불확정적이라고 하는데 단어 뜻 네모. 이러한 범위를 델타 A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A의 불확정성이라고 합니다. 델타 A, A의 불확정성. 하이젠베르크는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곱은 그러니까 델타 X 곱하기 델타 MV의 곱은 플랑크 상수 H를 4파이로 나눈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라고 제시했으며 이것이 불확정성의 원리다. 그냥 공식 나오니까 그냥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근데 한번 써보는 거는 아닐 거예요. 공식은 어떤 식으로든 뒤에 문제에서 써먹을 거니까. 수소 원자의 전자는 5 곱하기 10의 6제곱미터 per sec의 속도로 수소 원자 내에서 움직이는데 광자를 이용한 속도의 측정에 1%의 불확정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 가정의 전제는 뭐예요? 광자를 이용해서 속도의 측정에 1%의 불확정이 있다는 건 광자가 수소 원자 내에서 움직이는 전자의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지.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에 적용하여 전자의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을 계산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 요 정도의 오차가 있어. 불확정성. 수소 원자 지름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니까 요거랑 요거는 어때요? 불확정성이 수소 원자 지름에 비해서 10배 더 큰 거지. 원자에서 전자의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은 원자의 크기보다 10배 정도 큰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원자에서 전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오케이. 본질적으로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위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위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반면에 야구공과 같이 보통의 질량을 갖는 물체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해보면 불확정성은 매우 작게 나와. 무슨 말이야? 야구공과 같은 보통의 질량은 불확정성이 매우 작아. 그래서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질량이 크고 야구공의 크기에 비해서 불확정성이 너무 작아서 측정할 수 없으므로 불확정성 매우 작다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면 불확정성의 원리는 어디에만 적용이 된다고? 아주 작은 세계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 포인트는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어요. 얘기지. 다음 나 보러 갈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어떤 물체에 대해 어떤 측정을 할 때마다 얼마간의 불확정성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불확정성은 존재하게 되어 있어. 불확정성을 벗어날 수 없지.
더욱 정교한 장비를 쓸수록 측정의 불확정성은 줄어들 수는 있어. 그러나 불확정성의 원리는 미시 세계, 아주 작은 세계에서 측정되는 측정의 정확도의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지. 측정할 수 없다는 아니야. 측정은 해. 근데 어느 정도 값의 오차 값은 반드시 있다고. 이러한 한계는 측정 장비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가의 제약이 아니라, 야, 그럼 더 비싼 기계 써.가 아니라, 오히려 현상의 측정에 대한 본질적인 것,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측정의 정확도의 한계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러한 한계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보통 크기의 물질을 다룰 때는 현실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전자와 같은 작은 입자를 고려할 땐 큰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크기 물체는 중요하지 않아. 세 번째 단락. 물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했죠? 세 번째 단락이 아니라 두 번째 단락. 물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그 물체를 건드려야 한다. 조금이라도 그 물체를 건드려야 물체를 측정할 수가 있다. 어두운 밤에 바닥에 있는 벌레를 손전등으로 찾을 때 손전등에서 나온 빛, 광자가 벌레에서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면 벌레를 보게 되는 겁니다. 즉, 광자를 이용하여 벌레의 위치를 측정할 수가 있다. 손전등에서 나오는 광자가 벌레에 부딪혀 위치나 운동량에 있어서 어떤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왜? 벌레의 M이 크기 때문에, 벌레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보통의 물체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이와 유사하게 광자의 파장이 짧은 경우와 긴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전자로부터 반사되는 광자가 검출기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살펴보자. 세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문장에서 대놓고 얘기해 주죠. 자, 파장이 짧을 때 관찰한 거랑 길 때 관찰한 걸 보여줄 거야. 끝. 무슨 얘기야? 둘의 차이점 파악해. 이거야. 물체에 사용된 복사선의 파장보다는 작은 범위의 정확도로 알아낼 수가 있다. 위치는 복사선의 파장보다 작은 범위로 정확도를 알아낼 수가 있다. 따라서 전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알고 싶다면 짧은 파장을 사용해야 돼. 그래야 그 범위 내에 있구나 아니까. 이것은 높은 에너지의 광자가 사용되어야 하는 거다. 광자가 더 큰 에너지를 사용하면 광자가 전자에 부딪히면서 더 많은 운동량을 전달한다. 운동량을 결국은 예측하기 힘들게 변화하게 된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짧은 파장의 빛을 썼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져. 따라서 전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할수록 뭐뭐 하면이죠.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자 할수록 운동량에는 더 큰 불확정성이 생기게 되고, 한순간의 전자 위치를 측정하는 행위는 향후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가? 운동량 측정하는 거 포기해.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번째 단락이죠. 이번에는 긴 파장의 광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긴 파장. 이러한 광자는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측정하는 동안 전자의 운동량은 눈에 띄는 정도의 변화는 덜 하지만 운동량은 안 변해.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치는 덜 정확해져. 이것이 불확정성의 원리다. 전자의 위치나 운동량을 동시에 알고자 하는 것에는 불확정성이 존재하고 불정확성은
최소 수준 이하로 줄일 수가 없다. 안타깝지만 즉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고 싶은가? 불확정한 값만 주겠다. 니들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기계를 써도 불확정성을 최소 이하로 줄일 수는 없다. 하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하나가 덜 정확해진다.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공간상에서 어떤 지점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만 슬프군요. 확률적으로만 말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벌레를 보는 것과 미시세계의 전자를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3번 바로 보러 갈게요. 벌레를 보는 것, 미시전자의 세계의 전자를 보는 것, 둘 다 광자 던져서 반사되는 거 보는 거야. 근데 벌레한테 광자 던져봐야 벌레가 영향을 안 받아. 그런데 미시세계의 전자한테 던진 광자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3번의 답 몇 번 할 거예요? 기억과 다른 니은의 특성이니까. 3의 1번. 보는 대상에 반사돼서 나오는 건 둘 다지. 2번. 보는 대상이 너무 미세한 크기여서 감지할 방법은 없다. 감지할 수 있어. 광자 던져서 맞추면 돼. 보는 대상이 제한적 범위에서 운동하여 운동 방향을 예측하기 쉽다. 이거는 문장 자체가 오류가 있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면 정확히 할 수 있지. 보는 대상의 물리량 변화를 무시할 수 없는 측정의 본질적인 문제다. 정답. 전자 같은 애들은 광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4번이 정답이죠. 보는 대상을 관찰할 수 있는 측정 장비를 잘 만드는데 아니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틀린 건 4번. 뒤에 나와 있는 거 4번 문제는 오케이. 보기만 설명드릴 테니까 4번 먼저 풀고 나머지 문제 이어서 푸세요. 보기 나오면 뭐라고? 뭐라도 쓰세요 라고 했지. 질량이 0.4152인 야구공이 맞다. 야구 얘기하니까 열받아 죽을 것 같은데. 이 새끼들 다 원전 오염수 한 사발씩 먹이고 저기 어디야 헤엄쳐서 오라고 그래야 돼. 열받아 죽을 것 같아. 그깟 공놀이. 열받아. 이 새끼들. 저 지금 욕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질량이 0.145kg 야구공이 초당 수십 미터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 야구공의 위치를 파장이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인 빛을 이용하여 측정한다라고 하자. 무엇을? 위치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하면 운동량의 불확정성 범위는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kg 미터 per sec. 질량으로 나누면 야구공이 갖는 속도의 불확정성의 범위는 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 이것은 불확정성의 범위, 운동량의 불확정성 범위, 속도의 불확정성의 범위는 야구공의 속도에 비하면 무시해도 되는 값입니다. 그렇대. 보통의 물질이니까. 적절한 거 찾기. 1번. 야구공의 파장은 너무 작아서 관측하기 어렵겠군. 나쁘지 않은데요? 야구공의 파장은 작아. 운동량이 크면 운동량은 뭐였었지? M 곱하기 V였었죠. 질량이 크지. 이 정도면 보통의 물질. 질량이 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운동량 큽니다. 운동량이 큽니다. 이 말은 뭐야? 이거와 비례되는 파장은 작아요. 이 얘기지. 운동량 크니까 파장은 작아. 어느 정도로 작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 보통의 물질은 그래. A 들어가야 돼. 다음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보다 긴 파장을 이용을 하면 파장이 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파장의 에너지 작단 이야기지. 에너지가 작단 이야기는 아무리 그 파장으로 던지고 측정하려고 해봐야 운동량의 변화는 크지가 않아. 변화는 작아. 운동량의 변화가 작아?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작아진다는 얘기지. 괜찮나요? 근데 지금 원래 얼마였어?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였었죠. 파장이 작아? 이것보다 더 작아질 겁니다. 괜찮지? B 들어가야 돼. B 들어갔네. C. 야구공 속도의 불확정성은 파장이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인 빛이 야구공에 영향을 주어서 생긴 거겠군. 괜찮지? 어쨌든 빛을 통해서 측정한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게 크던 작던 간의 영향은 무조건 주니까. 그래서 C 들어가야 돼. 정답 4번. 야구공에 대한 측정에서 야구공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곱은 최대값이 존재합니다. 위치의 불확정성 뭐였지? 델타 X였죠.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델타 MV였었지. 이 곱은 어떻게? H 불확정성을 4파이로 나눈 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괜찮지 않나? 그러면 이 값은 최대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지.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이죠. 최소값 얼마로? H 나누기 4파이로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지. D 틀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4번. 4번 맞냐? 4번. 확인하시면 되죠. 됐을까? 1, 2, 5번. 세 문제 푸시는데 어휘 문제까지 있으니까 2분 30초만 드릴 거예요. 시작! 드브로이 이전에 고전역학 사고에서 옛날 얘기해서 꼬불꼬불 밑줄 그었죠. 입자와 파동은 서로 무관한. 그렇죠. 물체의 위치를 파악할 때에는 사용된 복사선의 파장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파장이 짧을수록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있어. 대신 운동량은 정확히 모르지.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의 불확정성의 곱은 델타 X 곱하기 델타 MV는 플랑크 상수값 H를 4파이로 나눈 것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4파이로 나눠. 이게 H보다 작거나 같다? 4파이 이렇게 나누면 4파이 아니지. 곱하면이지. 4파이 곱하면 이렇게 같아질 건데 H 값이랑 요거하고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지. 작거나 같다는 아니죠. 그냥 요것만 알 수 있는 거지. 일상세계와 미시세계 모두 위치와 운동량을 알기 위해서 물체를 건드려야 합니다. 나의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물체를 측정하기 위해선 어떤 수단을 통해 조금이라도 물체 건드려야 한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드브로이가 제안한 가설의 실험적 증명의 토대가 되었다. 드브로이가 제안하고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왔습니다라고 화살표 표시해놨지. 화살표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생각해야지. 그 중요한 걸 함부로 쓰면 안 되니 순서, 인과 요때 딱 두 군데에서만 쓰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문제. 가를 읽으면서 생긴 의문 중 나를 읽으면 해결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1번부터 5번까지 나의 내용 나온 거 찾으면 되지. 1. 전자의 파동성은 좋아. 전자 파동성 지니고 있어.
미시 세계에서 어떻게 입증되었는가? 입증되었다라고만 얘기했지 어떻게 입증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 1번 탈락. 가속도와 에너지의 불확정성의 곱은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랍니까? 에너지 불확정 어디가 이 얘기는 없어. 이거 불확정성의 곱에 대해서 나타났지. 플랑크 상수 H는 일상 세계의 물체와 미시 세계의 측정에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달라지지를 않죠. 그러면 상수라고 이름 붙여주면 안 되지. 일상 세계에서 보통 크기의 물체는 속도에 따라서 측정의 불확정성이 얼마나 커집니까? 일상 세계의 보통의 크기는 빛을 아무리 비추어도 불확정성이 커지는가? 아니요. 불확정성 있기는 있지만 뭐라 그랬어? 실질적 의미 없다라고 가해서 말해줬지. 답은 5번이죠. 수소 세계의 전자를 관찰할 때 광자의 파장이 길고 짧음에 대해 불확정성은 어떤 영향을 줍니까?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크고 위치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운동에 대한 불확정성은 커집니다.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작은 대신에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은 커집니다. 요거 얘기는 하죠. 그러니까 영향을 어떻게 줍니까? 맞는 말이지. 3번 문제 확인했고요. 5번 문제는 아까 얼레벌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뭐뭐에 따르면 여기에서에 나와 있는 이 5번은 뭐였었지? 그 이론에 따르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according to 이거죠. 무엇에 의거하다 이런 뜻이었고 나를 잘 따른 착한 후배 나를 좋아하더지 어머니의 솜씨를 따를 수는 없다. 어머니와 같은 수준에 따르다. 같은 수준에 이르다. 강아지들이 어미를 따라서 멍멍 짖는다. 남이 하는 대로 행동하다. 유교의식에 따라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괜찮네요. 길을 따라서 요렇게 나 있는 선이나 금 밟아가면서 선을 그대로 밟아서 움직이다. 그대로 밟아서 움직이다. 요러한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도 확인할 수 있겠지. 일단 정치.